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라 비앙로즈. 5살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며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신문을 읽던 할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췄어요.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20해 전 프랑스에서 사라진 딸이 자꾸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던 거예요. 하은아, 그거 누가 가르쳐줬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가 해줘. 잘 때. 아이가 대답했어요. 회장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가정부에게 향했습니다. 35살 조용하고 말없는 여자. 20해 전 큰 사고로 기억을 잃고 얼굴까지 바뀐 채 시설에서 자란 여자였죠. 대체 이 가정부는 누구일까요? 왜 딸만 알던 프랑스 샹송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되기 전 미영의 평범했던 하루로요. 미영은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 가방을 챙기고 약통을 정리하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집이 넓을수록 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는데 먼지 하나가 더 잘 보였으니까요. 도윤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지연은 외출 준비로 분주했으며 둘 다 말끝이 늘 급했어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이 유치원 데려다 주라고. 자기는 오늘 약속이 빡빡하다고요. 미영은 대꾸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길게 해봤자 돌아오는 건 가정부가 말이 맞네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하은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미영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미영이었어요. 미영은 그게 마음 한쪽을 찔렀지만 티내지 않았던 거죠. 아이에게 미안한 것도 지연에게 미안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못 잤어요. 열이 살짝 올라 뺨이 달아올랐고 눈은 반짝반짝 떠 있었던 거죠. 미영은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모 무서운 꿈 꿀 것 같아. 하은이 작게 말했어요. 안 꿔. 이모가 옆에 있잖아. 미영은 아이가 편해지라고 낮게 흥얼거렸는데 그러다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한국말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것 같았어요. 라 비앙로즈. 미영 스스로도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되물었어요. 그게 뭐냐고, 그럼 또 해달라고요. 미영은 머뭇거리다가 다시 흥얼거렸는데 프랑스어 같은 발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멜로디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하은의 숨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미영은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걸 왜 알아? 내가 대체 누구였지? 그날 이후 하은은 낮에도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장난감을 정리하면서도 색연필을 쥔 손으로도 말이죠. 미영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아팠는데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미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연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였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이었죠. 그래, 시어머니가 프랑스에서 뭐 했는지 나도 몰라. 어차피 죽었는데 뭐가 중요해.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고 미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프랑스? 미영은 그 단어가 왜인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녁 회장 강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차를 내왔고 회장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정부에게 말은 아까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게 가정부의 숙명이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작은 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려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는데 마치 무언가를 연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영은 그게 왜 자연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저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 같았던 거죠. 나는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미영을 괴롭혔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고 어둠 속에서 프랑스어 자장가가 또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후 거실은 잠깐 조용했습니다. 회장 강태주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도윤 부부는 또 외출 준비로 분주했으며 하은은 바닥에 앉아 블록을 맞추고 있었어요. 미영은 한쪽에서 장난감들을 정리하며 아이를 슬쩍 지켜봤습니다. 그때 하은이 혼잣말처럼 흥얼거렸어요. 라 비앙 로즈. 신문 넘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회장의 손이 딱 멈춘 채 공중에서 굳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강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하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하은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할아버지.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블록을 들어 보였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적시고 다시 물었어요. 너 방금 부른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하은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노래 저기 미영 이모가 나 잘 때마다 불러줘. 너무 좋아. 그러면 나 무서운 꿈 안 꾸고 잠도 잘 자. 아이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어제도 불러줬어. 이모가 노래 부르면서 머리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고 그의 손은 신문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0해 전 프랑스 아파트의 작은 피아노 앞에서 딸이 똑같이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던 거죠. 아빠,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파리의 밤은 이 노래로 가득해. 그때 딸은 왼손을 피아노 건반에 올려놓고 긴장하면 검지로 톡톡 리듬을 두드리곤 했는데 그 모습이 눈앞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미영 이모가? 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를 겨우 눌러 담았습니다. 응, 이모가 프랑스말로 노래해줘. 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예뻐. 이모 목소리도 예쁘고. 하은이 웃으며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영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미영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혔어요. 집안에서 회장이 다가오면 가정부는 혼나나부터 떠올리게 되니까요. 미영 씨,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회장님. 미영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미영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정말로 몰랐던 거죠.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회장은 미영을 뚫어지게 봤는데 미영은 눈을 피했습니다. 눈을 맞추면 괜히 죄가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프랑스에 가본 적은요? 회장이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시설에서 컸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회장의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혹시 우리 딸인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회장 앞에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상한 걸 했나요?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다시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습니까? 하은이 재울 때처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미영이 당황했어요. 부탁입니다. 회장님이 부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영은 평생 회장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미영은 숨을 고르고 작게 흥얼거렸는데 하은이가 옆에서 따라 불렀습니다. 라 비앙 로즈. 아이의 목소리는 천진했고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둘의 화음이 거실에 퍼졌어요. 회장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영은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낯설어야 하는데 낯설지 않았고 저 할아버지의 슬픔이 왜인지 자기 것처럼 아팠으며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회장은 미영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눈은 자꾸 미영에게 갔습니다. 미영이 숟가락을 드는 손, 걸레를 쥐는 손, 냄비 뚜껑을 여는 손을 말이죠. 미영은 늘 왼손이 먼저였어요. 왼손잡이. 회장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딸도 왼손잡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하은을 목욕시키고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던 회장이 잠깐 멈춰섰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스치며 올라갔고 뒷목이 드러났던 거죠. 그곳에 크게 박힌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켰어요. 딸의 뒷목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점이었고 머리를 묶어줄 때마다 보이던 점이었으며 회장이 모를 리 없는 점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미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미영이 수저를 놓는 모습을 보았어요. 왼손이 먼저 움직였고 컵을 잡을 때도 왼손이었으며 행주를 짤 때도 왼손이 주도했습니다. 딸 수진도 그랬던 거죠. 어릴 적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가르치려 했지만 수진은 고집스럽게 왼손을 고집했고 회장은 결국 포기했었어요. 왼손잡이, 프랑스 샹송, 뒷목의 점. 회장은 밤마다 이 세 가지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확신이 되기엔 너무 위태로웠어요. 세상엔 왼손잡이가 많고 프랑스 노래를 아는 사람도 있으며 뒷목에 점이 있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회장은 혼자서는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은 서재로 비서를 불렀어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해. 무엇을 조사하시겠습니까? 가정부 미영, 출생 기록, 시설 입소 기록, 사고 기록, 병원 기록.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 비서는 회장의 떨리는 손을 보았어요. 평생 흔들림 없던 그 손이 지금 서류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혹시 조용히 해. 집안 사람 누구도 알아선 안 돼. 특히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만약 미영이 정말 회장의 딸이라면 재산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지연에겐 악몽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가장 먼저 냄새를 맡은 건 바로 그 며느리였어요. 지연은 예민했습니다. 돈 냄새에 특히 민감했고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회장이 하은에게 다정해진 건 예전부터였지만 요즘엔 뭔가 달랐어요. 하은이 미영을 찾으면 회장이 가만히 지켜보고 미영이 청소할 때면 시선이 따라가며 저녁 식사 때 미영이 국을 올리면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부에게 수고했다고요? 지연은 그게 이상했어요. 어느 오후 지연은 남편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요즘 미영이한테 좀 이상하지 않아? 도윤은 핸드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뭐가? 애 잘 봐주니까 고마운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꾸 미영이를 쳐다봐. 뭔가 찾는 것처럼. 도윤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난 진심이야. 뭔가 이상해. 하지만 도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정부를 특별히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연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회장이 서재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는 모습을요.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파리의 거리가 배경이었어요. 회장의 손가락이 그 사진을 쓰다듬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였어요. 저게 누구지? 시어머니인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회장은 그 이후 재혼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회장님이 미영이를... 설마 그럴 리가... 미영이는 그냥 가정부잖아.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미영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늘 보던 가정부였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미영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조용히 차를 따르는 모습, 왼손으로 국자를 드는 모습까지도요. 왼손잡이네. 지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도윤이 예전에 했던 말이었죠. 우리 누나도 왼손잡이였대. 아버지가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다나 뭐라나. 누나. 프랑스에서 사고를 당했다던 누나. 소식이 끊긴 누나.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미영이 그 누나라면? 만약 회장이 그걸 알게 된다면? 지연의 머릿속에 차가운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재산, 상속, 하은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위치까지도요. 안 돼. 절대 안 돼.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날부터 지연도 미영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장과는 다른 눈빛으로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그리움이었다면 지연의 눈빛은 경계였고 회장이 찾으려 한다면 지연은 막으려 했던 거죠.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미영을 내보내야 한다고요. 방법은 단순했어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더럽고 가장 효과가 컸으니까요. 지연은 며칠을 기다렸는데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침 지연은 자신의 보석함을 조용히 개인 금고에 넣었습니다. 방 구석에 설치된 작은 CCTV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 방 CCTV는 자기만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지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보석함이 없어졌어요. 다들 뭐해요? 누가 훔쳤어? 하인들이 우르르 몰렸어요. 미영도 걸레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미영을 가리켰어요. 어제 내 방 청소한 사람 미영 씨 맞죠? 네, 청소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가방 열어봐요.
떳떳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정부에게 가방은 마지막 남은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열라는 건 사람을 통째로 뒤집어 보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부인님, 저는 정말 열어보라니까요. 지연은 손을 뻗어 미영 가방을 낚아챘고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도시락통, 물병, 수첩, 낡은 지갑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보석은 없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났어요. 없는데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밀어붙였어요. 어딘가 숨겨뒀겠지. 경찰 부를게요. 이런 사람 집에 못 둬요. 부인님, 저는 진짜 아닙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아니면 뭔데요? 가정부가 왜 프랑스 노래를 알아요? 왜 왼손잡이고요? 이상하잖아요. 아주 이상해. 미영은 말이 막혔어요. 본인도 왜인지 모르니까요. 다른 하인들도 미영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했어. 프랑스 노래는 어디서 배웠대?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지연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오늘로 끝내요. 짐 싸서 나가요. 부인님, 회장님께 말씀이라도. 필요 없어요. 지연이 딱 잘라 말했어요. 도둑 의심받는 사람을 우리 집에 둘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미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비 오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어깨가 젖어갔지만 아무도 우산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하은이가 맨발로 뛰어나오며 울고 있었습니다. 미영, 이모 가지 마. 이모 없으면 나 혼자야.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렀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은아, 이모가 너 싫어서 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 가? 왜? 하은이 미영의 옷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은아, 이모가 너한테 해준 노래 기억하지? 응라 비앙 로즈. 그래. 그 노래 잊지 마.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알았지? 미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은이 울부짖었어요. 할아버지 불러. 할아버지. 하지만 회장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지연이 하인을 시켜 하은을 안으로 데려갔어요. 시끄러워. 애를 집에 데려가. 이모, 이모. 하은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영은 빗속에서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20해 동안 비어있던 무언가가 잠깐 채워지는 듯 했는데 다시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은 뒷문을 나섰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회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은이는? 회장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하은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미영, 이모 갔어. 엄마가 쫓아냈어.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부인님이 도둑이라고 했어요. 보석을 훔쳤다면서요.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지연을 봤어요. 지연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보석이 없어졌는데.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지금 어디 있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모릅니다. 나갔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당장 찾아. 어디 있든 찾아내. 미영은 비에 젖은 채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이었고 좁은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왔으며
얇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어요. 미영은 젖은 옷을 벗어 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큰 수술 흉터는 세월에 묻혔지만 얼굴선이 어딘가 원래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미영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고를 크게 겪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사고가 어디서, 누구와, 왜였는지는 몰랐어요. 그날은 유독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회장의 떨리는 눈빛이 자꾸 떠올랐으며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던 거죠. 가정부가 왜 프랑스 노래를 알아요? 왜 왼손잡이고요?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미영은 무심코 손을 뒷목으로 가져갔어요. 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손끝이 닿자 갑자기 숨이 턱 막혔어요. 짧은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들렸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캐리어 끄는 소리, 비행기 안내 방송이 귓가를 스쳤던 거죠. 그리고 누군가와 프랑스어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퍼, JAIHT, DRENTRER. 아빠,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파퍼? 아빠? 프랑스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겁니다. 또 다른 장면이 스쳤어요. 피아노 건반에 올려진 왼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검은 건반을 톡톡 두드리며 리듬을 타고 있었고 그 손이 자신의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긴장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수진? 미영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정말 나는 누구였던 거야? 미영은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비 내리는 소리만 창문을 두드렸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으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비서였어요. 미영 씨 맞으시죠? 네. 어떻게 제 번호를? 회장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뵙자고 하십니다. 미영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왜요? 저 도둑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영 씨,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영 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부인님이. 더 이상은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차를 보낼게요. 3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비서가 전화를 끊었어요. 미영은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회장이 자신을 부른다고요? 위험하다고요? 미영은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게 끝이 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회 동안 비어있던 퍼즐이 이제 억지로라도 맞춰질 것 같았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던 거죠. 미영은 일어나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어요. 수진, 내가 정말 수진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렸고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낡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 수 있을까? 내가 누군지. 그날 밤 대저택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장 강태준, 아들 도윤,
며느리 지연, 그리고 하인들과 비서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지연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 없으니 겁날 게 없다는 얼굴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미영이 들어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왔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미영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도둑이 다시 왔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어.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지연방 CCTV 화면이 나타났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지연이 보석함을 들고 들어와 자기 개인 금고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던 거죠. 금고 문을 닫고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나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만든 누명이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이 급히 말을 뱉었어요. 자기는 그 여자가 이상해서 집안에 위험이 될까봐 그랬다고, 잘못했다고요. 위험?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위험이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회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DNA 검사 결과다. 비서가 읽었습니다. 검사 의뢰인 강태준, 피검사자 정미영,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률 99.9%.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하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한 글자씩 눌러 말했어요. 미영은 내 딸이다. 20해 전 프랑스에서 사고를 당했고 얼굴에 큰 수술을 했고 기억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회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 수진이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비서가 재빨리 의자를 받쳐줬고 미영은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여자가... 회장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그 애를 뭐로 만들었지? 청소부, 도둑, 아이돌 보는 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을 너희가 그렇게 굴렸어. 도윤은 멍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하은이를 키운 게... 그래. 회장이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딸이 했다. 미영은 회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도 미영을 봤고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20해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던 거죠. 회장이 지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서지연,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들킬 때만 무릎을 꿇으니까요. 회장님, 저는 하은이 엄마예요. 제발, 한 번만. 엄마. 회장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아이 열나면 누가 없고 병원 갔지? 밤에 울면 누가 달랬지? 내가 했나? 지연은 도윤에게 매달렸어요. 당신도 내 편이잖아. 말 좀 해달라고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그동안 편이었던 건 맞지만 지금은 눈앞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회장은 경비를 불렀습니다. 서지연,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돼요. 제가 다 잃어요. 하은이는 제 딸이잖아요. 지연이 울부짖었어요.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하은이는 내 재산 지키는 방패가 아니다.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지연이 끌려나가는 동안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내 아버지, 너도 잘못했다. 너는 바깥에서 놀기만 했고 집안에 누가 울고 사는지 한 번도 안 봤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다시는 밖에 세우지 마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끌려나간 후 남은 사람들은 모두 미영을 바라봤어요.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평생 가정부로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었던 거죠. 회장은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였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미영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왜 아니, 아버님을 보면 가슴이 떨려요? 몸이 기억하는 거야. 마음이 기억하는 거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 아빠가 기억할게. 평생 기억할게. 회장은 미영을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20해만이었어요. 미영은 그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외로움, 서러움, 혼란, 그리고 이제야 찾은 안도감까지도요. 아빠, 미영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요.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아빠다. 이제 집이야.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킨다. 한쪽에서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아니, 수진 누나.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가 집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하은이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돌보는 걸 다 봤는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지연이가 누나를 괴롭히는 것도 눈치챘어야 했는데 전 그냥 편한 쪽만 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은 도윤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가 있었군요. 그 말에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미영 이모. 아이는 미영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모 안 간 거야? 정말? 미영은 하은을 꼭 안아줬어요. 응, 안 가. 이모. 이제 안 갈 거야. 진짜? 약속? 약속해. 하은이 미영의 목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모 없으면 나 너무 무서웠어. 엄마는 맨날 안 있고 아빠도 안 놀아주고 이모만 있었는데 미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모가 아니야.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고모야. 고모 수진이야.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고모, 이모가 고모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아버지 딸이고 내 아빠 누나고 너한테는 고모야. 하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영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그럼 더 좋아. 고모는 안 가잖아. 이모는 가도 고모는 안 가잖아.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음을 흘렸어요.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2층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고 침대는 부드러웠으며 옷장엔 새 옷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 방이 원래 내 방이었어. 20해 동안 그대로 뒀어. 미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낯설지만 편안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긴. 당연한 걸 이제야 하는 건데. 회장이 돌아가려다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 천천히 살자. 이제부터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문이 닫히고 미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방, 그리고 창밖의 정원까지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집이구나.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거실을 지나가다 피아노 앞에 멈춰 섰어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거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던 거죠. 회장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늘 치던 피아노야. 가져왔어. 미영은 천천히 다가가 뚜껑을 열었어요. 건반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한번 쳐봐도 될까요? 내 거야. 얼마든지. 미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왼손이 먼저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검지가 건반을 톡톡 두드렸고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회장은 알았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건반을 눌렀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라 비앙 로즈였어요. 회장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20해 전 파리 아파트에서 딸이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겹쳐졌던 거죠. 회장의 눈가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고모가 피아노 칠 줄 알아? 미영이 멈추고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응, 고모가 쳐줄까? 응. 하은이 미영 옆에 앉았고 미영은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라 비앙 로즈. 하은이 따라 불렀고 둘의 목소리가 거실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도윤도 내려왔어요. 계단 중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나와 딸이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하는 모습은 따뜻했고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집이란 이런 거구나,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요. 노래가 끝나자 하은이 하품을 했습니다. 고모, 나 졸려. 그래, 그럼 올라가서 자자. 미영이 하은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고모, 나 재워줘. 노래 불러줘. 그래, 불러줄게. 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영이 돌아봤어요. 고맙다. 하은이를 그렇게 잘 돌봐줘서.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하은이한테 많이 받았어요. 하은이가 저를 필요로 해줬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하은이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미영이 하은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그 옆에서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직함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다는 걸요. 회장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가족으로서.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지. 위층 하은방에서 미영이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라 비앙 로즈. 자장가가 흘렀고 하은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고모 안 가지? 안 가. 평생 안 갈 거야. 약속? 약속?
하은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미영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재웠어? 네, 잘 잤어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20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는 상상도 못해. 혼자 시설에서 자라고 기억도 없이 살아왔잖아. 미영이 회장 옆에 섰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미영이 회장을 봤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뭘 찾고 있었는지, 뭘 찾고 있었는데? 집이요. 그리고 가족이요. 미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하은이를 돌본 건 어쩌면 제 안에 남아있던 가족의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몸은 잊었어도 마음은 기억했던 거죠. 회장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다신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한다. 네, 아버지. 거실 피아노 위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20해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가정부였던 여자는 딸로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가족은 다시 모였으며 차가웠던 집은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미영, 아니 강수진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산 없이 사람을 대했던 여자, 작은 선희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세상이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댓글 써주시면 행운 가득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